덕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닥덕후 시즌4.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살로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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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브리 스튜디오 미야자키 감독님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모였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인사부터 좀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백금 기자입니다. 예전에 뉴타입 기자를 할 때 본의 아니게 개들 전기 기사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쓰면서 지브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을 정립해 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박수 쳐도 네. 안녕하세요. 차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본명으로 하나요? 예. 네. 저는 뭔가 꾸준히 보고 있어요. 제가 애니메이션 전공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많이 좀 보라고 권유를 해서 그때 한참 제 대학교 다닐 때 하울 이런 거 나왔었는데 일단 좋아하진 않지만 꾸준히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아하는 작품은 없어요? 좋아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양이의 보온. 네, 고양이의 보온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고라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토토로를 동요로 학교에서 틀어줘서 그래서 막 따라 부르면서 한국어도 있어요? 동요 같은 걸로 벅스뮤직에서 틀어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이 갖춰졌던 것 같아요. 제 세대에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가치로의 행방불명 이제 시작으로 학교에서 애니메이션 CA 활동 같은 걸 CA. 했는데 오랜만. 붉은 돼지나 반딧불이의 묘 같은 거를 틀어주셔가지고 그때 접했죠. 지브리 작품들을.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생과치히로가 나왔을 땐 생과치히로, 하울이 나왔을 땐 하울. 매번 갱신되는군요. 생과치히로랑 하울은 극장에서 이제 N차 관람을 했었고, 네, DVD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지브리와의 인연을 얘기하자면 미야자키 감독님을 직접 뵙고 실제로 지브리 스튜디오도 갔었고 지브리 박물관도 갔었고 저는 리스펙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 조심해야겠네요. 아니에요. 자, 보고 나왔을 때 어떠셨는지. 저는 보고 나왔을 때 그 영화 제목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를 너한테 보여줬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 채로 나왔어가지고. 근데 그런 의도가 느껴졌어요? 그래도 만듦새 자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의도를 계속해서 저한테 전달을 하려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 제가 상업적으로 너무 좀 상냥한 그런 작품들만 최근에 많이 봤었어가지고 저한테는 많이 어렵긴 했는데 영화를 보기 전에도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조류 공포증 있는 사람 보지 마라. 마냥 재밌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본 거였어가지고 끌리지 않으면 그것도 그거 나름의 선택이 될 수 있겠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나왔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제목을 접했을 때 영화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이 이제 제목을 접했을 때 굉장히 끌렸거든요.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시나? 네. 이런 기대를 갖고 들어갔다가 되게 당황해서 상냥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친절하지 않죠, 진짜. 굉장히 보면서 설정 가다 같다는 느낌도 좀 받고 언젠가 이해하는 부분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봤는데 그대로 끝나버린 느낌이라서.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전에 하울 얘기도 나오고 생가치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두 작품도 보면서 친절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냥 보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울을 예로 들면 쟤 왜 갑자기 할머니가 됐다가 젊어졌다가 그런지 지금도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하울 봤다는 사람들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아니라고 물어보면 다 몰라요. 근데 그렇게까지 작품을 떠먹여줘야 되는 걸까요? 기존의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스토리텔링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짜여져 있는 감독의 의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번 거는 개연성 면에서 물론 그것도 판타지다 보니까는 기존의 것도 개연성 부분에서 왜 저렇게 되지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 거는 좀 주인공한테 몰입해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이 있다는 느낌보다는 좀 뭐가 계속 새로 나오는 느낌이고 기존에 이제 봤던 작품들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연상되는 부분. 그래서 뭔가 연출의 집대성 같은 느낌?
뭐 이런 건 받았는데 그래서 더 난해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작품을 보고서 스토리텔링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의식의 흐름대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걸 진짜 찐으로 영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사, 기억, 그리고 스튜디오 지브리 만났던 사람들 이후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냥 이제 스토리 비슷한 걸로 구성을 해서 그걸 다 때려 넣은 것이 이번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화관에 가면은 그래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뿌려놓은 떡밥을 다 회수를 해주겠지. 왜냐하면 하야오 감독님이니까. 끝까지 봤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따로 공부를 해서 알아봐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이. 그렇죠. 제가 봐도 자전적인 얘기다 보니까 이렇게 사적인 얘기들을 구성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미야자키 감독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는구나. 지금 100만이 넘었던데. 사실 이게 이렇게 히트를 초반에 크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원래 일본에서 개봉을 할 때는 시간이 지나니까 찬반 양론이 일어나면서 점점 페이스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수입사가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 경쟁할 만한 영화가 없던 시기를 노려서 관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첫날 그리고 첫 주에 최대한 터뜨리자라고 이거는 계산을 하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실제 개봉 일에 25만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리고 개봉 첫 주말에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그거는 초반에 확 몰아치자라는 그런 결심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백근 기사님이랑 살로벨님은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이야기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이 영화의 관람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볼 때는 그 정보를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모르고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사는 것에 힌트를 주려나 하고선 되게 흥미롭게 가서 봤는데 네. 보면서 이제 기존의 지브리의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저거는 감독을 투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착각을 했던 게 큰할아버지가 미야자키 감독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브리의 후계자를 찾는데 이제 못 찾아갖고 이제 못 찾는 거를 받아들이셨나 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서는 나왔는데 네. 왜냐면 결국 후계자 못 찾고 탑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진짜 인정을 하셨나 보다 했는데 나와서 이제 그 스즈키 토시오 대표님의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이렇게 반영한 거 투영한 건 맞는데 마히토 쪽이 미야자키 감독이었다. 남자 네. 주인공이. 네. 그렇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완전 잘못 해석했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납득을 했던 거죠,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도 미야자키 감독이고 마이토도 미야자키 감독이고 다른 등장인물들에게도 조금씩 다 투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모든 캐릭터가 미야자키 감독의 머릿속에서 나온 캐릭터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하면요.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공식 영상에서 스즈키 대표님이 탁 집어서 큰할아버지는 타카하타 이사오 감독, 그다음에 외가리는 스즈키 토시오 대표, 그다음에 마이토 주인공은 미야자키 감독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해갖고 그게 공식 어쨌든 발언이긴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좀 정답 같은 게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 분들의 관계를 뭐 낱낱이 알지는 못하니까 그들만 아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내용이면 더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충 알기 쉽게 그냥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그 제작진이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실제로 믿지는 않아요. 저는 그 인터뷰도 엔터테인먼트의 일부라고 느끼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뭐 감독님이 옛날에 했던 인터뷰들을 보니까 거짓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탑이 무너지는 게 지브리가 끝난 걸. 지브리가 무너진다. 후계자를 못 구해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더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저는 나오면서 되게 납득하면서 나왔어요. 그런 건가 보다. 진짜 이게 마지막이신가 보다. 이러면은 이제 마지막이지 인정하셨으니까. 전혀 생각 못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은 그 무너지는 원흉을 제공한 인꼬왕이 누구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거죠.
이거 이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너무 급작스럽게 걔가 급발진을 해갖고 인꼬대왕이 3초 만에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거 뭘까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지브리를 물려받으려다가 실패한 사람이겠네요. 근데 어차피 내 해석이 잘못됐다는 전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꼬가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아, 자기가 그런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로 감독님 네. 그런데 인코가 누군지 말해버리면은 누군데? 누군지 모르죠. 네. 아. 당사자들만 알겠죠. 또 어그로가 그 사람 쪽으로 다 들어갈 분위기니까. 화살이 돌아가니까. 예. 아니 근데 제가 이 사고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은 개드전기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개드전기 처음 나왔을 때 극 중에서 왕자가 아빠를 찌르고서는 가출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지브리에서 아버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이제 제거하고 내가 잡겠다라는 의지 투영이다라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게 떠오르니까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제 연상이 됐던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좀 배경 지식이 많으시니까 어떻게든 그 퍼즐 조각을 그렇죠. 이렇게 맞추려고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그게 가능하시네요. 그렇죠. 내가 납득을 하고 싶으니까. 네. 하지만 저는 이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좀 더 불편하게 봤어요. 네.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어렵게 만들어요. 원래 어렵게 만드는데 그게 잘 먹히니까 이번에도 그냥 똑같이 어렵게 만든 느낌이었고 지브리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스타일이다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봐봐요. 사람들이 네. 기존 작품들을 갖고 난해하다고 하지는 않았어. 근데 몰라요. 이게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저도 처음에 이번 영화도 보면서 느낀 건데 첫 장면 엄청나지 않아요? 작화가. 불 화재 씬에서. 음악도 좋고 지브리 하면 또 음악이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흥행에 다 도움이 된 거고 내용 하나만 두고 봤을 땐 지브리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높게 평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센과 치히로도 우리나라에서 엄청 흥행한 영화잖아요. 센과 치히로.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니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답하는 애가 없어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거죠, 그냥. 저는 초등학생이었어가지고 사실 제가 온전히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센과 치히로 어떤 내용이야? 그 부모님 돼지 만들고 애기 가둬가지고 일 시키다가 애기가 가오나시랑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진짜로. 이렇게 진짜로 물어보면 다 저렇게 얘기해.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네. 진짜로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저렇게 얘기해. 되게 좀 문제가 있나요? 네. 근데 그럼에도 네. 다 보고 나면 재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극적인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고 어쨌든 어린애가 부모의 도움 없이 고난을 이겨내서 하쿠 이름도 찾아주고 네. 부모님도 구하고 모험이지, 어드벤처지.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말은 못 하더라고. 한마디로 정리되는 작품이 뭐 그렇게 맞나요? 그래도 있잖아요. 원령공주. 자연을 지키자. 자연을 사랑하자. 그런 주제? 네, 이런 식의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저는 그럼 신가치로도 뭐 너무 욕심 내지 말자. 남의 걸 뺏어 먹지 말자. 이렇게밖에 못 가겠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 대지에서 다 끝났어요, 이미. 아니, 가오나 씨도 이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의 욕망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유불급으로 나온 캐릭터잖아요. 그러면 그 돼지가 되는 씬 말고도 전체적인 메시지가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 할머니도 나오잖아요. 비주얼 쇼크 초등학생. 그 할머니가 이름을 주잖아요. 그건 이름을 뺏는 거에 가깝죠. 네. 그 유바바 할머니. 뺀다고 봐야 되는구나. 본인의 자아를 잃게 만드는 거지. 아무튼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작품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깊이가 있는 작품이니까 명확하게 주는 거는 진짜 아동용 뭐 이런 거고 그냥 근데 이제 해석의 여지들이 있고 막 이런 걸 남겨줘야지 여운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뭐 깊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번 작품도 이제 후대에 가면은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인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후세에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교훈이나 그런 것보다도 아예 한 사람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남의 인생을 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재혼을 왜 동생이랑 해요?
왜 처제랑 아니 재혼을 해? 그게 갑자기 나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급발진으로 그 얘기를 아유, 하나요? 보면서 근데 이거는 나도 처음 볼 때 느꼈어. 뭐야, 그러니까 아니 다 좀 불쾌하더라고 그게. 아니,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투영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감독님의 어머님이 이런 맞아요. 생각을 나중에 이제 나도 보고 나와서 네. 알게 됐는데 네.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 아버지가 진짜요? 그러니까 자매들 이런 건 아니고 미야자키 감독님의 아버지가 미야자키 감독 어머니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사별한 부인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별한 부인이 연애 결혼해주고 엄청 사이가 좋았어갖고 이제 사별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는데 재혼을 해갖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학을 떼고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그런 걸 반영하려고 아빠의 모습이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동생을 동생이라는 설정까지 갖다 붙일 필요가 있었어요. 아니 그 정도는 왜냐면은 탑의 설정이 그 네. 피가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였잖아. 그래서 어떠십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극단적으로는 아예 그 탑을 대일본 제국이라고 해석하는 저는 그 해석까지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재미가 있는 것도 좋긴 한데 문제는 요즘 관객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해석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해석을 좋아하는 오타쿠들은 한 세대, 두 세대 전 오타쿠들이고 1세대 오타쿠들이 해석을 제일 좋아했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일반 관객이든 오타쿠든 그런 부분이 좀 요즘 메타에 안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에반게리온처럼 옛날 TVA는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온 극장판 시리즈는 그래도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관객들을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 볼 때 좀 애매하고 모르겠으면은 전쟁을 그냥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얼추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 그 예전에 전쟁 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전주의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감독님은 전쟁을 싫어하시니까 그런 내용을 또 넣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펠리칸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일본인들이 하는 변명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 하늘로 그 날아가는 개들을 와라와라? 와라와라를 잡아먹고 하는 그런 게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불꽃을 쏘잖아요. 근데 펠리컨을 죽이기 위한 거였지만 와라와라도 조금 타가지고 같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그냥 지금 불꽃을 쏴주지 않았으면 다 잡아먹혔을 거야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었다라고 그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그리고 아닌가. 실제로 그 불꽃을 어중간하게 맞고 다 죽어가는 펠리칸의 모습에서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을 연상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죠. 그 얘기하니까 그걸 보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게 초반에 그 화재 장면도 멋있다는 생각을 하나도 못했던 게 저는 불편했어요. 되게 그런 전쟁으로 인한 피해 상황들을 묘사가 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했고 마이토가 어린애인데 굉장히 군인 같은 행동거지를 많이 해갖고 애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갈 때도 그렇고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어른들 대할 때 이런 모습들이 되게 군인 같은 행동거지도 뭔가 의도한 게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 어린이들이 실제로 군사교육 같은 거를 시켰으니까 그런 게 오히려 그 당시 어린이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수도 있죠. 이것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본인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그랬다. 왜냐하면 군수업체 그런 데서 자기 아버지도 그쪽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복하게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모습을 그냥 그린 거 아닐까요? 본인은 어릴 때 그래서 냉소적인 본인의 모습을 본인의 모습을 좀 미화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화를 할 수 있죠. 애니메이션이니까. 확실히 미화를 시켰죠. 그렇죠. 되게 절도 있는 친구네라고 보는 내내 저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의도는 있었을 텐데 그 의도가 자기의 어린 시절을 그냥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안 그러면 마이토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 그거는 정답은 본인이 알겠죠. 되게 감정이 없게 나오잖아요, 얘가. 감정 표현이. 머리를 돌로 찍는 장면이 있는데 피가 울컥울컥 막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갑자기 판타지 느낌? 판타지 느낌이 계속 가미가 되니까 맞아. 이 친구 조현병에 걸려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요. 처음에
머리를 찍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다 처음에 환상을 보는 건 줄 알았어요. 얘가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그런데 주변 인물들도 다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야 이거 환상이 아니네? 약간 예. 나 근데 되게 동감하는 게 처음엔 되게 일상 진짜 현실물 같다가 돌로 찍고 나서 이게 피가 울컥울컥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연출 자체가 왜 생가치료에서도 보면 눈물이 막 이거 뭐라 그러지? 몽글몽글 막 구슬이 되는 것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나오는 거랑 비슷하게 되게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래서 장르가 판타지가 되는가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이사간 집에 할머니들 나왔잖아요. 그걸 또 요괴같이 그려놔갖고 머리 되게 크고.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나중에 나쁜 사람인 짐 것처럼 짐 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중에 한 명이 반전을 보여주려고 더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극적이긴 했죠. 왜냐하면 앞에서 그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상한 할머니들일지도 모른다라고 암시를 해놓고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한테도 옛날에는 멋있는 모습이 있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돌아가는 세계가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또 보여주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현실물을 그리다가 딱 넘어가는 느낌이 지브리 월드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보여줬던 이제 마이토의 모습이 원래 미야자키가 옛날 모습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변하면서 그 마지막에 마이토의 모습이 지금의 미야자키 감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조금 풀어지긴 하죠. 그 많은 걸 알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면서 감정 표현도 좀 편하게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탑에 처음에 들어갈 때 책이었잖아요. 탑의 처음 이미지가 이제 입구 쪽도 책장으로 돼 있어서 닫히는 책장이었고 그래서 그 탑의 세계에서 이제 마이토가 했던 체험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릴 때 읽었던 책에 관한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 그리고 결국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책이었고 앞부분에만 조금 나왔지만 원래는 이제 책을 통해 얻었던 경험을 이제 그 이야기로 풀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탑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는 보면서 의아했던 부분 중에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탑인데 지하 세계잖아. 탑은 위로 솟는 게 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닥으로 얘는 꺼지죠. 탑에 들어갔는데 아래로 가잖아.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좀 궁금했는데 혹시 아래로 가요? 그런데 너 어디서 왔니라고 했을 때 위에서 왔다 그러잖아. 그래서 와라와라도 위로 올라가잖아. 네, 맞아요. 세계가 밑에 있는 거야. 그러네. 그런데 마지막에는 올라가잖아요. 그 탑 알맹이는 원래 탑 모양 운석에 껍데기만 씌운 거였고 그걸 타고 이제 운석 알맹이에 있는 걸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큰할아버지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위쪽에 있었으니까 막판에 나오는 지하에서부터 시작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빙산처럼 뿌리가 있던 탑에 뿌리가 있던 거다. 그렇죠. 더 판타지스러운 곳으로 갈 수 있게 지하로 이렇게 보낸 게 아닌가 싶네요. 탑은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탑의 지하 10층부터 시작해서 탑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다. 네. 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새엄마가 누워 있고 그 위에 막 종이 같은 거 막 돌아가면서 나중에 막 달라붙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붕대 같이 보이기는 하던데. 저거 아니에요? 금줄 같은 액 막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액막이 부적. 그런 느낌. 뭐가 쓰여 있었으면 더 부적하다 할 텐데 신종이니까. 그게 근데 막 달라붙잖아요. 또. 근데 그걸 또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금줄 치는 것처럼 막 그런 게 원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왜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미코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흰색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거 청소술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모르는 근데 건가? 그게 그럴 이제 수도 있을 것 같아. 생명체처럼 일본 거 몸을 막 미이라처럼 보이게 휘감아 버리는 그 연출이 그게 단순한 종이처럼은 안 느껴지게 장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빙빙 도는 것도 일반적인 건 아니겠죠. 뭔가 의도한 연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막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뭐 타부라고 하는데 산실을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장치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따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산모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뭐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일본에 있는 뭐 미신 같은 게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모르는. 세균 감염 때문에 그냥 무균 상태로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나가. 세균 덩어리? 세균 덩어리 나가? 그러니까 그런 게 설정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떡밥을 안 불어주시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뭔가 의미심장했는데 누구야 그 희미가 설명을 해주잖아. 왜 지금 네가 지금 뭐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일단 금기 깨뜨렸다. 금기를 깼다. 지금 큰일이 나버렸다 하는데 나한테 누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나도 너무 궁금한 걸 보면서 아니 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돌이 화났다고. 막 지금 에반게리온 그 큐를 본 신지의 마음으로 이게 뭐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설명을 해줘 나한테. 나도 궁금하다고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안노 히데아키하고 막 최근에 되게 친하게 다녔는데 나쁜 물이 들었다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게 외계 물질이잖아요, 탑이. 이상한 소리 하려고. 어떻게 아시죠? 사실 신비오트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그 탑의 후계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장치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탑 안에서 그 핏줄로 태어나면은.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 세계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되니까 그걸 꺼내려고 하는 게 이제 금기의 저쪽이 된 게 아닌가. 후계자의 탄생을 막았다는 거라든가. 그러고 보니까 후계자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 탑 내부에서 탄생한 후계자가 진정한 후계자였는데 뭔가의 문제로 인해서 그 후계자가 탄생하지 못하고 결국 탑 바깥으로 나와서야 이제 태어났다라는 그게 지브리 내부에서 후계자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그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죠. 마이토가 밖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 그 마이토 동생 엔딩에 나왔던. 엔딩에 누가 나왔나? 엔딩에 꼬마애가 서 있잖아요. 같이 그 도쿄로 가잖아요. 새엄마 뱃속에 있던 쿠키 영상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요. 쿠키는 없었습니다. 엔딩 전입니다. 그 우리 이제 그런데 뭐 도쿄로 가게 됐다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그때 그림체가 되게 단순했어요. 신발장 앞에 잠깐 나왔어요. 엄마 아빠랑 동생이 서 있고 마이토가 자기 방에서 짐 챙긴 다음에 나가면서 딱 끝나요. 나가는 장면 기억나는데 왜 애기 나 못 봤네. 놓쳤네. 그때 이미 두뇌 풀 가동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해석하려고. 근데 그래서 너무 집중해서 못 보신 것 같아요. 그 앵무새들은 뭐를 빗대서 만든 캐릭터일까요? 궁금하긴 했어요. 저도 왜 인꼬였을까? 왜냐면은 현실에 나왔을 때 얘네가 새가 됐을 때 귀엽다고 그러잖아. 네. 그 나츠코 엄마가 막 새똥을 맞고 있는데 귀엽다고 해서 나 뭔 상황이야 했거든요. 왜냐면은 새똥 맞아봤어요? 네, 맞아봤어요. 나도 맞아봤거든? 네. 귀엽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새똥 맞으면서. 그래가지고 저 감정은 지금 뭐지 싶었는데 어쨌든 인꼬가 현실에 나왔을 때 귀여운 새여야 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 뭔가 인꼬들도 행동거지가 군인들 빗댔나 싶은데 갑자기 작은 새가 돼서 나오면 날아가니까 전역하면은 귀엽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그게 이제 지브리의 구성원들이었다던가 애니메이터라든가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입장에서 흉내밖에 못 내는 존재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실 수도 있고도 말이죠. 인꼬가 저는 구성원을 생각한다라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국민인가? 그러니까 제국주의 하에 있으면은 괴물 같은 국민들이 현실에서 팬들일 수도 있죠. 반대로. 그 팬에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짱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따르다가. 이렇게 되면은 인꼬대왕의 존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존재가. 팬클럽 지금 회장.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팬들이 무너뜨린 거잖아요. 지브리를. 팬클럽 회장인데 감독님 지금 작품 이렇게 만들 거면 때려쳐. 내가 할 거야 하고 이렇게 근데 칼로. 나 같이 본 사람이 마지막에 딱 보고서 하는 소리가 감독님 그때 은퇴했어야 됐네 이런 소리 하긴 했었어. 이걸 나가도 되나?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는 같이, 지인분이 하신 거니까. 본 친구가 되게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나중에 이거를 해설집을 책으로 만들었을 때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공식으로는 안 나올 거지만은 이걸로 돈 벌려는 사람들이 각색의 해설집을 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네요. 한 가지 약간 애매했던 건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은 특히 말년에 미야자키 하야오에 있어가지고 안노 히데아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바람이 분다 주인공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정말 거기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현실을 대입한 사람이 더 있을 것이다. 설마 인꼬왕 하는 생각도 들긴 했었고. 내가 그 정도는 아니죠. 내가 지브리를 가져가겠다. 그런데 실제로 지브리에서 퇴사한 인력을 많이 흡수하기도 했고 그런데 사실 대놓고 말하면은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브리를 처음 만들 때 노동운동하고 만들면서 애니메이터가 대우받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만들어 놓고서 대우는 해줬는데 고생도 많이 시켰죠. 그런데 안노 히데아키가 카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터가 대우받는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나 스즈키 토시오한테 격려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직접 그림도 그려주고. 근데 다 트리거가 아까 전에 제가 그 던졌던 그 출산하려고 네. 들어온 새엄마 이야기 그 부분은 진짜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해석이 진짜 각양각색이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거기였어요. 그 부분이 제일 알고 싶었어요. 보면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지금 엄청 재밌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사실 나는 그 부분에서 마이토가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는 게 되게 어색하긴 했어요. 갑자기 무슨 신병의 변화가 생겨서.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있어야지 얘가 뭔가 확 변하는 내적 변화가 우리가 느껴졌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잘 못 느꼈던 것 같긴 해. 밖에서 희미가 듣고 있는데. 아, 그러네. 그치, 희미는 자각이 있잖아, 얘가 내 아들이라는 게. 근데 왜냐면 나갈 때 너를 낳는 게 기쁨이라는 네. 뉘앙스의 뭔가 대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알고는 있었던 것 같거든, 그 존재가 아들이라는 거를. 그래서 희미는 어쨌든 거의 한 발짝도 안 들어갔고 못 들어간 거였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네. 누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작중에 계속 무슨 불새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어머니도 불새처럼 이렇게 돼갖고 막 날아가고 네. 새엄마 그분도 뭔가 불새가 되기 위한 조건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새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은 그 엄마가 맞는데. 그 화재로 돌아가신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엄마의 속성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불속성이고. 아무튼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 이거 어렵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왜냐면 희미가 더 먼저잖아. 엄마보다. 새엄마보다 그게 아니라 마이토의 엄마로 살았던 시절보다 희미가 더 먼저인 거잖아. 그러니까 불은 사실 그 전에 이야기인 거고. 뭐 근데 불로 죽긴 했지. 죽은 건 맞나? 죽었죠. 근데 외가리가 와서 사실은 안 죽었어. 그거는 그냥 유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탑으로 유인하려고? 엄마를 믿기로? 그럴 수도 있어. 왜 유인하려고 했을까요? 걔가 계속 꼬드기잖아요. 탑에 들어가자고. 그쵸. 근데 그 목적이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쟤 좀 불러와라. 내 후계자를 삼아야겠다. 그 목적이 뭔가 중간부터 걔는 그냥 안내자 역할만 하고 근데 그쵸. 외가리가 진심으로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스즈키 토시오 대표라며. 네. 혐관 요즘 말로? 혐관인데 모종의 부리가 뚫리는 걸 계기로 친구가 되었다? 같이 작업한 원래는 아니메주 기자였죠. 까는 기사를 썼나? 근데 원래 지브리랑 아니메주랑 굉장히 친화적인 관계잖아요. 도쿠마가 원래 네. 그게 야 1세대 오타쿠들의 이야기 이게 그래서 더 완전 이상해지는 게 더 어려운 얘기 지금 안노 히데아키가 원래는 그때부터 엮였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들어가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죠. 그 외가리 외모도 왜 그렇게 징그럽게 그렸는지도 모르겠어. 혐관 맞을 것 같아요. 스즈키 토시오에 대한. 근데 그 외가리가 결국 이번 영화 약간 마스코트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홍보 때. 그쵸. 포스터라든가. 그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들 그 외가리가 이 영화의 메인 핵심에 그 있을 것 같이 보여주는데 결국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비중이 줄죠. 예, 비중이 임팩트가 없어지잖아요. 약해져. 예, 낚였다 이런 느낌이죠. 뭐 스즈키 토시오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여자친구한테 괜히 사업체 떼주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말이 또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와 이거 진짜 딥한 얘기예요. 지금 연세에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예 여자친구 태국인이었나? 아, 본 것 같아. 그렇죠. 와 이걸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아니야, 기사로 났던 것 같아. 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렇게 좀 밉살스럽게. 스즈키 토시오 감독님 진짜 애증의 관계인가 보다. 그 외가리 안에 들어있던 게 그럼 스즈키 토시오 대표님을 이제 형상화한 건가? 코주부로 만들어놨어요. 코주부. 그리고 사실 미야자키 고로를 미야자키 하야오 이사 관계 없이 그 감독으로 끌어올려고 했던 것도 스즈키 토시오이기 때문에 원망. 조금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은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들이 다 생기실 텐데 그나마 타카하타 이사오는 토에이 시절부터 같이 그리고 같은 창작자였으니까 뭔가 많이 통하는 게 있겠지만은 스즈키 토시오는 원래는 완전히 다른 바닥의 사람들인데 공생 관계로 해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관계 동안에 또 다른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외가리 얘기를 하면서 성우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스다마사키가 성우를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면은 스다마사키 목소리 되게 좋잖아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면라이더 더블 할 때 걔가 네. 데뷔를 했는데 거기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갖고 나는 그 미소년의 목소리인데 네. 목소리가 되게 뭐라지 낭랑하다 그랬나 뭔가 되게 듣기 좋았거든요. 네. 근데 외가리 할 때는 진짜 완전 연- 아재 이제 그냥 걸걸걸걸한 아재. 알고 들으니까 조금 톤이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아, 그런 것 같다라는 저는 느낌이 알고 진짜? 들었거든요. 저 좋은 목소리를 저렇게 연출을 했지란 생각을 했어. 왜 쟤한테 더블레니엔 안 맡겼지? 나오고. 포토 탐정. 네, 이제 섭외가 어려워진 거지. 몸값이 뛰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크리스찬 베일처럼 가끔은 그런 가혹한 역할도 잘 해내야 또 더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뭐 그런 의도로 캐스팅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우수한 배우였는데. 네. 그리고 성우 얘기하면은 또 그 아빠 처음 등장했을 때 하울이다. 하울 목소리였어. 기무라 타쿠야. 되게 슬펐어. 잘생기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아버지 역할을 맡아버리니. 아버지 잘생기긴 했는데 너무 그렇잖아. 막장이었잖아. 진짜 기분 나쁘다고 했잖아. 처제랑 이렇게. 사실 볼 때는 일체 편견을 안 가지려고 머리를 비우고 봤는데 네. 보고 나니까 편견을 넘어서 이제 온갖 것들이 다 떠오르는. 여러분 고양이의 봄 보세요. 쉽고 재밌습니다. 외가리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왜 외가리였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뭐 왜 인꼬였는지 이런 거 다 궁금하긴 했는데 네. 외가리가 사실 그쪽 왜 우리나라 한강에도 많이 나타나는 외가리 같은 경우는 좀 흔하고 사실 두루미나 학 이런 거보다 급을 나누기는 그렇지만은 좀 더 무서운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일본어로 아오사기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일본에서 사기를 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쿠로사기 이런 만화도 있었고 그래서 좀 사기꾼 같다라는. 네, 저도 그런 약간 외가리는 다 그랬지 거짓말쟁이라고 않았을까. 그러잖아요. 스즈키 토시오 대표 사기꾼. 솔직히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말 잘하고 장사꾼이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이 사람이 크리에이터 기질밖에 없던 미야자키 하야오를 상업적으로 성공을 시켰으니까 그럼 말빨이 있고 미야자키 하야오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기를 성공시켜준 사람이지만은 좀 그런 사기꾼적인 그런 스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태세 전환이 빠르고. 아 네. 세상에 안 내자. 세상에 안 내자. 어. 아 그러니까 딱 들어맞네요. 그러면은 탑을 지브리 스튜디오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꾸. 그 무너졌어. 미야자키 하야오의 인생이면은 그 대부분을 차지한 게 지브리가 맞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블럭 같은 걸 이렇게 쌓잖아요. 네. 그게 회사 경영 같은 그런 거였나? 그 얘기 있었어요. 13개 블럭이 13개 작품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마케팅하고 하나를 더 쌓으려고 그랬는데 인꼬가 망쳐놨어. 그런데 오염이 된 조각이 오염이 안 된 조각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아니면 자기가 개드 전기? 개드 전기는 솔직히 개인 감정을 빼고 생각해도 의문의 여지가 없이 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걔가 하울 때 기자회견을 갔었고 개드전기 때 기자회견을 갔었는데 토시오 대표님이 진짜 다른 분 같았어. 하울 때는 너무 분위기가 좋고 네. 되게 인자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 개드전기는 진짜 다 날이 서갖고 기자들도 엄청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기자분들이 되게 무례한 질문을 되게 직설적으로 하고 그러니까는 스즈키 토시오 대표님도 엄청 날이 서갖고 받고 분위기 완전 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개드전기에 대한 평가 자체가 그러니까 안 좋았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스즈키 토시오 감독도 어쨌든 그때 미야자키 고로 감독이랑 왔는데 이제 방어적이 되는 거지.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일본에서도 많이 받아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드전기는 아픈 손가락일 것 같아요. 지브리 입장에서는. 그 지브리 스튜디오 팔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니온 테레비가 인수했어요? 네. 요미우리 계열. 후계자가 없어서 이제 그냥 먹고 살 사람들 먹고 살아라 내주신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지금도 지브리 파크도 있고 지브리 캐릭터 사업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비즈니스 잘하는 쪽에 맡기는 게 맞죠. 판권 관리도 그렇고. 그런 거보다 이제 내 거라는 거에서 손을 놓으신 것 같아요. 지브리 곧 미야자키 하야오였던 거기서 좀 더 자유로워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럼 작품을 만들어야 그게 성립이 되는데 자체도 지금 제작 인력도 없고 이번에도 거의 외부 인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설의 라인업이라고는 하는데 딱 1회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작은 안 하는 게 아닐까. 하나 더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또 어벤져스 한 번 더 꾸리시겠죠. 하나 더 만든다고요? 네, 이번이 마지막 아니라고. 그런데 정작 만들 의지는 있는데 뭐 해놓으신 건 아무것도 없어서. 공식이에요? 네, 뭐 이거 마지막 아니다라는. 네, 아직도 하고 공식입니다. 싶은 얘기가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죠. 근데 뭐 그거는 의지만 있으면 하지 않아요? 기존에도 1년 동안 기획하고 2년 동안 만들었다며. 그런데 이번 건 10년 걸렸잖아요. 7년. 7년. 아니 계속 하실 생각이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의 작품을 이 타이밍에 하셨을까라는 아마 의문이 만드실 좀 때는 들어요. 마지막이라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놓고 보니까 아직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담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작품에서 할아버지가 그 얘기하잖아요. 너만의 탑을 쌓아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네. 네. 너는 너 어떻게 쌓을래? 평화로운 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 올린 탑을 만들 거냐 얘기를 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또 아래쪽에 마이토는 블럭을 많이 배치하잖아요. 그게 이제 뭘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결국 그거를 어떻게 쌓고 어떤 식으로 살아갈래라고 묻는 영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관객들한테. 너희라면 어떻게 쌓고 어떻게 살아갈래? 나는 이런 식으로 쌓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사실 그래갖고 당일 보고 났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어. 이런 해석들을 이제 뒤에 와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진짜 찾아본 거고 사실 영화 보고 이렇게 뭘 찾아보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좀 헛헛한 마음이 들어갖고 그렇죠. 뭔가 내가 납득을 하고 싶어갖고 기존에 내가 존경해온 그 지브리 세계에서 좀 뭐 실망을 했나 보죠. 같이 간 사람이 너무 신랄해갖고 사실은. 저랑 같이 안 간 게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쌍욕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오히려 지브리의 일종의 원한을 가진 사람이 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원한을 가지고 계셨어. 개드전기. 뭐 개드전기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본심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석 달 썼나 넉 달을 썼나 그것도 거의 강압에 의해서 물론 편집부 내부가 아니고 좀 다른 곳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좀 딥한 얘기네요. 그리고 그 기사를 읽고 사람들이 즐거워해줬거나 평가했으면 모르겠는데 욕먹는 기사였잖아요. 그렇지. 어용이죠, 어용. 어용이죠. 쓰고 고생하면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저 사실 어제 다른 영화를 봤는데 머릿속에서 다 날라갔었어요. 그 지브리 애니 본 거예요. 예, 그대들은 이 영화 내용이. 왜냐면 어제 본 영화가 엄청 강렬했거든요. 그거는 감동이 다 보고 나서 한참 동안 남았었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볼드모트야? 왜 얘기를 못해? 블루 자이언트요. 이게 주제를 벗어나 버리니까 그렇죠. 해도 되나라고 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같은 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고 뭐 감동으로 따지면은 진짜 마음으로 봤고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머리로만 봤습니다. 오히려 블루 자이언트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클리셰적인 흐름인데 연출이라든가 표현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짜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그럼 좀 테크니컬한 애니메이션이었네요. 테크니컬 부분도 있죠. 확실히 그 음에 맞춰서 영상을 맞아요. 원래 만화 자체가 원작 만화에는 아예 음악 만화인데 음악을 못 들려주니까 그걸 이제 만화 기법으로 최대한 표현을 했는데 애니메이션 때문에서 거기서 음악이 더해지니까 완전히 이거는 절대 완전체가 된 거예요. 그냥. 실제 유명 연주자들을 이제 싱크를 따다가 이걸 한 것 같더라고요. 3D 같은 작업을. 그래도 순위 5위 정도까지 들어갔었습니다. 흥행순위. 10위 안에 꽤 오래 있었어요. 내일 돌비 아트모스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내일이니까 안 보신 분들은 그게 최고죠. 꼭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늦지 않나요? 이거 송출되는 날짜를.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아니 음악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이번에는 음악이 그렇게 인상에 남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울 같은 것만 봐도 계속 반복되는 멜로디가 있어서 다 끝날 때쯤에는 뇌리에 남는 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연출용으로만 외가리가 이렇게
나올 때 신비로움을 더 하려고 그냥 조금 위기감을 조성하는 좀 방식으로 공포 영화 바뀌어요. 연출이 있었던 것 같아. 네. 네. 그렇게 사용됐고 그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뭔가 이 노래만 들으면 아 지브리 뭐뭐다라고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 부르긴 했잖아요. 네. 요네즈 켄시, 예. 지구본. 근데 그게 조금 요네즈 켄시 님이 너무 다작을 해서 특별하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가? 옛날에 한참 야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 소바카스. 주디 앤드 마리. 그 바람의 검심 주제가 처음 딱 나왔을 때 그 전까지는 작품을 위해 곡을 썼는데 이거는 그냥 타이업을 한 최초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예, 저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냥 이번 지구본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구본- 개인적으로는 그냥 끝듯이 끝나잖아요. 작품이 뭔가 잔잔한 여운이나 이어지는 그게 없이 그래서 그냥 딱 끊어버리고 작품 끝났다 노래 나온다 이렇게 작품하고 노래의 그 연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바카스는 바람의 검신하고 1도 상관이 없는데 타이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거랑 반대로 이 작품을 위해서 만든 노래냐 아니냐에 지금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예. 제가 알아본 건 아닌데 근데 항상 그 무드랑 가사 한 말에 좀 항상 작품에 맞추는 아티스트거든요. 요네즈 켄시가 그 체인소맨 때도 체인소맨 내용 담았고 그 울트라맨 때도 그때도 내용을 좀 담고 있어서 울트라맨 때는 그런데 사실 내용이 그 여운하고 진짜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이거는 진짜 의도적으로 음악하고 영상의 관계를 끄는 것 같아요. 선을 그었다. 연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네즈 켄시가 그냥 지브리 작품 노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울리죠. 예. 아니 왜냐하면 그 전에 지브리 작품들 노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센가 치히로 같은 경우에도 그 가수분이 그 오디션을 보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유명세하고 상관없이 그 작품에 그 표현하려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맞는 보컬을 찾아서 맞는 음악을 만드는 느낌이었는데 요네즈 켄시는 그 느낌이 아니라 트렌디죠. 예, 그냥 인기 있는 사람 한 명 섭외해서 여기다 적당히 상업적인 느낌이 끼얹은 느낌이라 뭔가 그게 뭔가 이거 좀 지브리 스타일 아니지 않나. 상업적인 무드로 다가오긴 고집을 좀 부렸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지브리 스타일답게. 역대 지브리 주제가나 음악 생각해 보면 확실히 좀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은 게 예를 들어 제 머릿속에 제일 강렬하게 남았던 주제가는 라퓨타. 토토로하고 뽀뇨였거든요. 뽀뇨도 엄청 오디션 엄청 근데 그거는 했죠. 첫 소절부터가 딱 들어오잖아요. 애니메이션 전용으로 주제가지 만들더라고. 진짜. 예. 아니다. 마녀의 테크편 주제가도 그 원래 있던 노래 리메이크해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리메이크를 해도 그러니까 그 뭐야 컨트리 로드 같은 것도 그 뭐지 귀를 기울이면 네. 그런 것도 작품에 맞으면 차용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브리 굿즈 같은 것도 막 보면은 오르골도 엄청 많이 나오고 나름 이쪽에 고집이 있고 확실한 뭔가가 지브리다운 색깔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거 좀 아니지 않나. 지금까지 해왔던 결하고 일부러 다르게 가려고 했을 수도 있죠. 확실한 거는 나중에 지구본 들어도 애니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고양이의 보은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영화 고양이의 보은 어디서 이렇게 꽂혔어요? 저는 좀 전반적으로 다. 일단 그 귀를 기울이면을 제가 원래 좋아했어요. 예, 근데 그 안에서에 있는 설정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라는 그 자체가 처음에 나온다 했을 때 되게 반가웠는데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소소한 울림이 있는 그런 영화라 저는 오히려 큰 교훈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고양이의 보호는 진짜 그 애들이 봐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동물이라는 소재가 일단은 되게 애들한테 친근하고 귀엽잖아요. 그 고양이들이 막 행진하면서 그런 것들도. 고양이를 좋아하셔서가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 근데 내용이 정말 심플하지 않나요? 그 고양이 세계로 가서 주인공이 고양이가 되고 약간 앨리스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무슨 슈퍼마리오 마냥 그 뭐 결혼 당하려고 하는 공주를 구해내는 것처럼 심플한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배경대로 그런 스타일로 만든 게 토토로였죠. 저도 그래서 토토로도 좋아요, 사실.
근데 전 아기 때 봤을 때 좀 괴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양이 버스를 막 애가 트랜스포머를 막 하잖아요. 근데 징그러운 거예요. 그게. 트랜스폼. 노래만 발랄하고 내용 자체는 그게 뭐 괴담도 있지 않았어요? 괴담이 있었죠. 진짜 재밌었는데. 그래갖고 엄청 막 작품 자체를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초기에는 사실은 돈 벌려고 만든 작품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초기작이 더 상업적이죠. 라퓨타 같은 경우에도 꽤 상업적이었고 네. 라퓨타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획서가 나중에 나디아까지 흘러가고 상당히 좀 복잡한 스토리가 있긴 했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런 상업성이나 그런 게 적당히 있는 나우시카나 라퓨타를 좋아했거든요. 아, 좋죠. 그리고 네. 그 둘이 로보트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센과 치히로, 하울 이런 작품이 오히려 성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안 나다요. 제가 대중인가 보네요. 제가 봤을 때 대중은 아니시고 예? 팬이신 것 같아요. 그 작품. 캐릭터의 팬이죠. 네. 어떻게 말하면. 저는 제가 대중이 된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네요. 제가 네. 기존의 지브리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딥하게 못 들어간 거는 좋아할 캐릭터가 없었어요. 내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는 캐릭터가 좀 중요하긴 해서 들어가는데. 이해합니다, 그 부분. 저도 사실 지브리 것 중에 취향은 없었어요. 지브리 거는 이제 좋은 작품이라고 할 때 이제 굿이라는 느낌이지 라이크는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좋아한다는 거는 작품성이랑 상관없이 좋아할 수 있는 거라. 그렇죠. 아이돌도 실력이랑 상관없이 좋아할 수 있는 거라. 그렇죠. 애니메이션도 재미는 없지만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면 좋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네. 오늘 처음 우리 닥터쿠 참가하신 분 네.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젊은 오타쿠구나. 더 높은 단계 오타쿠가 되기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톨필드님. 네. 네, 저도 뭐라고 떠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게 떠들었어요. 예. 다른 작품 얘기만 계속. 예. 고양이의 보험. 죄송합니다. 예. 블루자이언트. 블루자이언트 고양이의 보온. 네. 네. 사실 저는 트위터에 지금 이 영화 얘기는 안 하겠다고 사실 썼었어요. 물론 영이 트위터가 아니니까 한 건데 네. 그 이유가 미야자키 하야오를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입에서 이 작품을 논평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대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인생이라든가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 그 자체를 담은 작품이기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애정이 없으면은 그 영화에 담긴 거를 100% 얘기하지 못하지 않을까 해서 트위터에서는 안 쓰기로 했는데, 여기는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니까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떠셨나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두 번은 안 볼 겁니다. 아오. 네, 오늘 저도 재미있었고요. 나름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던 것 같은. 그거는 확실한 거. 연구회가 돼버렸어. 네.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영화보다 이게 더 재밌었어요. 극찬이시네요. 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닥터쿠 구독자분들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